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과목에서 제재죠, 제재.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대신 또 암기할 사항이 대단히 많아요. 암기할 사항이. 이걸 암기를 안 하면 우리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쭉 할 테니까 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행정처분 파트에 넘어가는데, 행정처분의 종류는 우리가 5가지가 있어요. 자,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그다음에 공인 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취소 처분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처분 파트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이제 차례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조원 있잖아요. 이 보조원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이런 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없는 법인의 임원사원 마찬가지 이분들은 행정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서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중개보조원하고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하나씩 분석에 들어갈게요. 이제 공인중개사 이분들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행정처분 이것은 이제 크게 이제 공인중개사 그랬을 때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2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격정지 같은 거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지만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포괄하는 개념.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근데 이제 자격 취소 중에서 또는 자격 정지 둘 중에서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것은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돼요. 이 청문이라는 것은 처분하기 앞서서 의견 진술 기회도 주고 증거를 조사해서 취소 처분할 사항이 아니자 그러면 취소하지 말자 이런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이라는 것은 사전 구제 절차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전 구제 절차다. 이건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제 취소된 다음에 구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벌여야 돼요. 근데 이제 행정심판하고 소송 걸어갖고 이게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취소하기 전에 변명 기회를 줘서 취소할 사항이 아니면 취소하지 말자. 이것이 청문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정지 중에서 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청문을 거치지 않는 행정처분은 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 기회를 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격 취소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들어갈 건데, 이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자격 취소는 교부한 데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교부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서울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증을 줄 겁니다. 근데 사무소는 경기도에 있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취소권자는 반드시 교부한 서울시장이 취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 관할 시도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렇게 해놨어요. 교부한 데다가 통보해 줍니다. 교부한 데다 통보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차피 이제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고 사무소는 경기도에다 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해요. 그리고 교부한 데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자격을 취소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이게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말은 자격 취소까지 하고 통보를 해준 게 아니라 자격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입니다. 자격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말하는데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청문입니다. 청문.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불법 회계를 발견하기는 훨씬 쉽겠죠. 사무소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분이 자격 취소를 못해요. 거기서 이제 일은 다 해서 청문까지 거치고 교부한 데다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에 있어서 자격을 취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지문을 핵심을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에 필요한 처분을 행한 후 이렇게 하면 틀려버려요. 처분을 행한 후 교부한 시도에 통보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럼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준 게 아니라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뭐냐? 청문이라는 거.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뭐냐? 자격 취소가 되는 청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걸 바꾼다 할지 또 교부안하고 사무소하고 막 바꿔서 출제를 한다 할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지문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대충 한번 읽고 쭉 공부 다 했다 그러신 분이 많은데 그러면 자꾸 틀리게 돼요.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자격 취소는 방금 이야기했죠. 교부한 시도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격 취소는 기속입니다. 기속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 자격 취소 사유 걸리면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이 서울시장이라도 못 봐줘요. 왜? 기속.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요.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하거든요.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 취소 하나 사유에 걸리면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취소 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앞에서 다 했고 또 시간상 이 2가지만 정리하려고 지금 넣어놨어요.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다. 여러분들 그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되느냐?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부과됩니다. 이 소속 공인 중개사가 이 자격 정지 기간을 받으면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업무를 했다. 걸리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이 자격 정지 받으면 그한테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때 업무를 하면 자격 취소돼 버려요. 이게 이제 자격 취소 사유 하나고 또 소공이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이중 소속. 양쪽에 근무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 받으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취업하고 일을 한다고. 이게 이중 소속이죠. 어차피 양쪽에 근무하고 있는 거요. 이런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이건 자격 취소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4번이요, 4번.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데, 이것은 이 자격 취소 문제도 문제지만 다른 내용하고 연관돼서 자주 출제가 돼요. 이건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그러죠. 다른 내용과 연관해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법이 어느 법이라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법, 남을 폭행을 해서 징역형 선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을 폭행해서 징역형 선고다. 이건 자격 취소가 안 돼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형 판달지, 형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판달지, 이런 건 자격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 취소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지금 되고 있죠. 우리 앞에서 이중등록하지 말라, 이중소속하지 말라, 보호소 더 받지 말라. 이게 다 우리 중개사법이 나온 거잖아요. 이걸 이런 거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했는데 중개사법 위반을 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이것도 자격 취소가 안 됩니다. 왜 또 벌금형은 자격 취소가 아니냐?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것은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은 징역보다 하위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벌금 받아보는 자격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했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또 자격 취소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이런 걸 유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공인중개사법 그래서 이 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이랬을 때 자격이 취소되느냐 이 문제가 또 제기되죠.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충족을 했고 징역형은 충족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집행유예라는 것은 집행을 보류시킨다. 그러니까 징역 선고는 들어가되 교도소를 안 보낸다는 소리거든요. 과연 이것도 자격 취소될 것인가?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근데 이걸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행유예라는 뜻은 징역 선고는 들어가요. 선고는 들어가되 집행을 보류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선고가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이건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보낸 것만 보류시켜 놓은 거지 일단 선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격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 선고는 자격 취소.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도 자격 취소. 근데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위반에 또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도 자격 취소가 안 된다는 거. 자, 이것은 꼭 이 자격 취소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특히 미리미리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조치로 봐드릴게요. 이 사후 조치가 있는데 이제 자격 취소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자 방금 우리가 배울 때 자격 취소권자는 시도지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입니다.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통지. 자 이 지문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이거든요.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 취소권자는 시도지사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자격 취소를 하게 되면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좀 신경 써보세요.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 승인, 인가, 보고, 통지 뭐 많잖아요. 근데 이 보고가 공인중개사법에서 2가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창립총회의결 지체없이 보고 이 앞에 배웠을 거예요. 이거 보고하고 그는 자격 취소되면 5일 이내 보고입니다. 그리고 5일 이내 다른 시도에 통지도 하게 돼 있어요. 5일에 다 걸립니다. 이 짐은 반드시 자격 취소는 보고한다는 거,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은 7일 이내 하면 돼요. 7일 이내 하게 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 이게 결국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처분청에 딱 반납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시킨다 그랬죠? 거기에다 반납하는 거예요. 며칠이네? 7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그걸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처분 들어가거든요. 이거 반납하지 않아도 그러고 이 사유서 제출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은 7일 이내에 한다는 거. 반납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처분에서 이제 자격정지 처분이 있잖아요. 이 자격정지도 뭐 취소하고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걸 자격정지라 하거든요. 이것은 소공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다. 한번 앞에서 나왔을 건데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 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그리고 취소처럼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견하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 지문, 이 말은 정지까지 행하고 통보한 게 아니라 자격증지 하기 전의 절차입니다. 그 전의 절차가 뭐냐? 의견 제출. 자, 그리고 통보. 자, 아까 우리가 자격 취소에는 전의 절차가 청문이라고 있죠. 청문. 근데 이제 자격 정지는 청문 안 거치고 의견 제출 기회만 주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행한 후 교부한 데다가 통보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자격 정지를 내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리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처분청은 시도지사 그리고 오로지 소공에게만 인정된 제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격 정지는 최대가 6개월. 별도 말이 없더라도 이것은 정지하고 업무 정지 이런 건 다 6개월입니다. 최대가 안에서 정지를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요. 아까 우리가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근데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답니다. 이게 자격 정지 사유 걸리더라도 자격 정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도 7가지나 돼요. 꽤 많은데 2가지만 내가 중요한 것만 선별을 했어요.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난지 모르겠네.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데 설명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소공도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우리가 앞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과태료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격정지 사유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또 금지행위 중에서 우리가 금지행위는 법 33조 1항하고 2항이 있잖아요. 1항 금지행위 위반했을 때 기억난지 모르겠네요. 앞에서 금지행위 배웠는데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지 말라. 보수 실비 더 받지 말라. 거짓된 언행을 하지 말라. 관련 있는 증서 중개하지 말라. 자,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하지 말라. 미등기 전매행 등 투기 거장하지 말라.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행위를 하지 말라. 자, 단체를 구성해서 다른 개공을 왕따시키지 말라. 이거거든요. 이건 이제 3.1항 금지 행위거든요. 자, 이거 하나라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이걸 하면 안 되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저런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징역벌금도 같이 있잖아요. 매매를 무등록업자 협조, 보수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여기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사유 들어가고요. 자, 관련 있는 증서 중개하거나 매매업,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다른 데 왕따시키는 행위,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걸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사유가 되면서 이 4가지는 징역벌금, 나머지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이 된다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대가 6개월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뭐 여기서 안 나왔는데 기본서에 들어있어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3개월짜리를 이렇게 중복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이 됩니다. 또 반대면 강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정지 기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자,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대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가중 강경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인데요. 이 자격정지 가중 강경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거. 왜 이걸 신경을 써 주셔야 되냐면 어차피 2분의 1 같은 건 한 번 공부해 놓으면 절대 안 틀려요. 틀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건 틀리진 않겠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걸 여기다 이제 등록 관점 그러면 틀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우리 업무정지 배우거든요. 업무정지는 등록 관청이 가중 강경한 거예요.
근데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가중관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등록관청 배워놓고 여기는 시도지사 배워놨으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이 지문은 틀려버린다는 거지.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가중강경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 지문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온 건데 또 뒤로 왔다 나갔구나. 자, 여기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 아니야.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 통보입니다. 보고 아니고 통보입니다. 지체 없이 알아두셔야 되고 이 지문도 숙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걸 억지로 하면 잊어먹거든. 수험생 자주 잊어먹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하기 쉬운 곳은 등록관청에서 발견하기 쉬워. 서울 같은 마포구청에서 발견하기 쉽다고. 근데 마포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정지 권한이 없어요. 어차피 정지권자는 시도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지 사유를 발견하면 서울시장에게 통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서울시장보다 자격정지 내리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서울시장이 발견하기 어렵죠. 등록관청이 훨씬 발견하기 쉽잖아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정지 사유를 발견했다 그러면 시도에 통보해주면 시도지사하고 자격정지 내리라고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보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뭐냐?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인데,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인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중개소 사장이죠. 그래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부과되는 처분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취소는 다 청문을 거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자격 취소는 거치고 자격정지는 안 거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등록 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업무정지는 청문 안 거치고 의견 제출 기회만 주거든요.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취소는 무조건 청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취소를 하라. 그렇죠? 그러면 등록 취소 누가 하느냐? 처분청은 등록관청입니다. 시장무소구청장이죠. 우리 이제 앞에서 등록관청을 배웠는데 등록관청이라는 것은 사무소 소재기관을 시장무소구청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다가 잘못하면 개공이 잘못하면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는 크게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하고 또 뒤에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있어요. 필요적, 임의적, 절대적, 상대적, 기속적, 재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필요적하고 절대적, 기속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시켜야 한다. 봐줄 수가 없다. 걸리면 봐줄 수가 없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필요적이란 말을 쓰고 절대적이란 말을 쓰고 기속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한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필요적을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뭐 교수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필요적을 많이 써요. 어떤 분은 절대적으로 많이 쓰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은 개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8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번하고 8번만 내가 선별했어요. 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은 앞에서 다 해왔어요. 앞에서 내용에서 다 부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 생략하고 지금 여기서 그런 거 안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내가 선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8번을 선별했는데 자, 1번이 의외로 공부할 게 많아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해산했을 때 이건 이제 취소 사유인데 잘 봐보세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했을 때 이건 우리가 등록 실효 사유라고 배웠어요. 실효. 등록 효력이 없어져 봅니다. 등록 실효라고 배웠거든요. 실효란 말은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 근데 효력이 없어져 버리면 취소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취소란 것은 등록 효력이 존재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를 줄여서 필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해산은 실효 사유도 되면서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이걸 한번 선별해 볼게요. A란 개업공인 중개사가 여기서 사망을 했거든요. 중개업을 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등록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사망할 때 이미 없어져 본다고. 죽었으니까. 근데 효력이 없어지면 취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서 사망한 사람에게 등록을 취소시켜. 효력이 없는데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고 이것은 일단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할 때는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일본에서 필치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방금 등록이 취소되면 이것도 이제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듯이 등록증을 반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망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다. 이런 경우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요. 반납 안 합니다. 성질상. 근데 이 법인이 해산 때문에 원래 이건 같이 묶여 다니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하죠. 해산 때문에 등록이 취소 사유도 되니까 해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반납을 하게 돼서 7일이네. 등록 관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대표자이었던 자. 이었던 자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해산됐으니까 대표자 아니잖아요. 과거 대표자가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개공 사망하고 법인 해산 공부할 때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정리할게요.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 해산한 거는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원래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또 청문도 안 거쳐요.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원래는 거쳐야 되는데 이건 사망 해산은 성질상 청문도 안 거친다는 거. 그리고 사망 때문에 취소된 경우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요. 근데 법인이 해산 때문에 취소된 것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망 해산은 필치 사유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8번 이제 오늘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거 최근 1년이네. 이 법이라면 중개사법에서 2번 업무정지 받았어요. 2번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렸어요. 3번째 걸렸을 때. 이게 2번 업무정지 받으면 다른 불법행위를 안 저지르는데 한 번 더 걸렸어. 3번째 걸리면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 그러니까 다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이 2번 업무정지 받아가지고는 등록 취소 안 돼요. 3번째 걸렸을 때.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행위를 해서 걸렸을 때. 2번 업무정지 받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걸리면 3번째 걸리면 반드시 취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필요적 등록 취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상대적 개념 이제 임의적이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절대 또 대립 개념이 상대 지속 대립되는 개념이 재량 이것은 할 수 있답니다. 여기 나와 있네. 임의적 취소 사유는 등록 관청이 이것도 등록 관청이 하는 거고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임의적이라고 해요. 하야한다가 필요적이고 할 수 있다가 임의적. 다만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지 아니할 때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할 때는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 아까 우리가 필요적 등록 취소 같은 건 업무 정지 내릴 수가 없냐? 왜 내릴 수가 없느냐? 왜 없겠어요? 취소해야 되니까. 근데 임의적이란 것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에서 최근 한번 봐드릴게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서 3회입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요. 이렇게 가로로 묶으셔야 돼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도 가로로 묶으세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서 억과 다시죠? 다시에 걸려요. 또 억과 이렇게 암기하세요. 억과 다시 억과 임의적 등록 취소인데 3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뭐 필요적은 쉬워. 세 번째 걸리면 필요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근데 이것은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또 밑에서 적어보면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3회 됐어.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자, 3회 됐죠? 그러면 다시에 걸린다 그러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하다가 적발이 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이거 네 번째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거 2번하고 업무정지 걸리든 과태료 걸리든 이렇게 네 번째 걸렸을 때 임치입니다. 임치.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 해석 방법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과태료만 내리 3회. 과태료만 내리 3회예요. 3회 이상이니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니까. 그리고 다시 걸리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하다 걸리면 임치입니다. 이것도 네 번째잖아요. 이것도 네 번째잖아요. 과태료 내리 3번 맞고 업무정지 한 번 걸리든 과태료 한 번 걸리든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네 번째 걸렸을 때 임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업무정지 3번에 자 업무정지 어디 있어? 자 이것은 업무정지 2번부터 할게요.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입니다. 자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 이거 3회 됐잖아요. 여기도 다시 걸리죠. 근데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네 번째지만 업무정지가 내리 3번 따라붙었거든요. 업무정지 2번에 이것은 필치가 돼요. 필치. 앞에서 배웠던 필요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이건 임치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 받고 다시 과태료예요. 다시 과태료. 이거 이제 행위하다가 적발이 되면 임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필치입니다. 필치. 업무정지 2번에 이렇게 하면 네 번째지만 이건 필치니까 임치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태료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법 조문 숙지하시고 해석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돼요. 해석 방법은 자꾸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혹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3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그래서 이제 억과 다시 억과 이렇게 관계를 해보세요. 자, 이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되면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등록이 취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7일 이내 등록 관청에 반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울 때 자격 취소는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했잖아요. 이건 등록 관청이 취소했기 때문에 등록 관청이 반납하는 거예요. 7일 이내. 7일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개공이 해산했을 때 법인 개공이 해산할수록 그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한다는 거. 대표자이었던 자는 과거 대표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해산하고 이게 해산 사망하고 같이 묶여 다니지만 해산은 반납을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죠. 개인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다.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 있잖아요.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부과되는 거고 처분청은 등록관청이 행한다. 그리고 업무정지도 6개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별도 말이 없더라도 이제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무조건 최대가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량입니다.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이런 사유가 걸리더라도 명할 수 있답니다. 하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업무정지는 개공에 대해 부과하잖아요. 근데 성질상 사무소별로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법인은 그래요. 법인은 사무소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성질상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엄청 많아요. 뭐 3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열된 거 15개고 우리 법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가 되거든요. 20개, 3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골랐어요. 자, 이거 1번 업무정지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를 소공 보존으로 둔 경우, 그러니까 직원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사장에게 업무정지 들어가요. 근데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고용인들이 있잖아요. 고용인이 소공하고 보존 아닙니까? 소공하고 보존이 고용인들인데 이분들이 파산 선고를 받는달지 그러면 결격 사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2개월 이내 이분들을 해고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를 시켜야 돼요.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해소를 안 시키면 이 사장에게 업무정지 처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장에게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업무정지는 개공에게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들이 결격 사유가 근무하는 도중에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파산 선고를 받는달지 징역형을 받는달지. 그럼 2개월 이내에 이분들을 해소시켜야 돼요. 안 하면 사장에게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업무정지 사유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최근 나왔죠. 그래서 최근이 우리 과목에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최근 1년 이내에. 자, 이 법에서 여기는 또 2예요. 3회가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묶으세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입니다. 이거 다시 과태료. 그래서 굳이 안개점 업과 다시 과입니다. 우리가 업과 다시 과는 임치라 그랬잖아요.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인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이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한 번, 2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과태료잖아요. 그리고 다시 과태료. 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행위가 하다 적발이 되면 업무정지입니다. 세 번째 걸렸을 때. 세 번째. 또 하나 해석 방법은 과태료만 2번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행위하다가 적발됐을 때. 이것도 세 번째 됐잖아요. 2번 과태료 보고 다시 과태료. 또 하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업무정지 2번 받고 나서 다시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세 군데 나오잖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 업무정지 2번에 뭐 힘들어해요. 어차피 뭐 1분 내에 문제도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업무정지 내리 세 번째 걸리면 필요적 등록 취소야. 업무정지 내리 세 번째 걸리면. 그리고 임의적 등록 취소는 네 번째, 조합해서 네 번째 걸렸을 때. 조합해서 네 번째 걸렸을 때 임의적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조합해서 세 번째 걸렸을 때. 다 세 번째잖아요. 한 번. 세 번째. 2번, 한 번, 2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업무정지 내리 세 번 떨어지면 필치. 조합에서 네 번째 걸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조합에서 세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일단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낼 거예요. 뭐 이거 하나씩 이거 해석하려면 수험생들 어렵게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법 또는 이 법에 한 명령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업무정지가 구체로 나열하면 이제 14가지죠. 근데 여기가 이제 20개, 30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 또 명령 처분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느냐? 다 들어와요. 공부하면. 사람 머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가중강경 제도가 있어요. 자, 등록관청은 2분의 1 보면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자격정지에서 공부한 거 비슷하죠? 다만 여기는 신경 써야 될 것이 등록관청에서 가중강경한다는 거 신경 써주시라 했어요. 아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2분의 1 보면서 가중강경.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에서 가정합니다. 여기다 이제 시도지사로 바꿔놓으면 틀려버린 거죠. 주어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것만 주의해주면 될 겁니다. 자, 시효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효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시효. 자, 이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 3년이 경과되는 이를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내릴 수 없다. 이게 시효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조항을 알아야 되고 이 시효 제도는 오로지 여기밖에 없어요. 업무정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업무정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랄지 자격 정지랄지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랄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랄지 이런 처분에는 시효 제도가 없습니다. 시효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시효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 시효 제도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3년이 지나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거 행정처분 시효 제도인데 이것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있다는 거. 이런 나머지 행정처분들은 이런 처분은 행정처분 시효 제도가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제도가 나오는데 행정제처분 효과 승계. 개공이 폐업 신고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 신고 전에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하고 나서 다시 재등록했을 때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법인은 대표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등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승계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그 다음에 입법 행위를 승계한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처분 받은 것도 승계가 되고 불법 행위 자체도 승계가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폐업 신고 전은 개공에도 업무정지 과태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업무정지 과태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승계가 돼요.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이거 1년간 승계가 됩니다. 자, 이것도 폐업일로부터 1년 그럼 틀려버려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게 이 시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처분 효과 승계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된다는 거.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되고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이것만 공부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입법행위 승계는 불법행위 자체를 승계한다는 건데 이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됩니다. 다른 사유는 승계가 되지 않아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이것만 승계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개 승계돼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 기간하고 폐업 사유를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처분 효과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된다. 불법행위는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입법행위 승계는 예가 있어요. 처분 효과는 예가 없고 입법행위 승계는 예가 있는데 등록 취소는 알아서 3년을 쉬어버리면 승계가 안 되고 업무정지는 알아서 1년을 쉬어버리면 승계가 안 됩니다. 폐업 기간이 쉬는 기간이잖아요. 폐업한 기간 승계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염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승계제도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쭉 가다가 A 개공이 영업하고 가다가 여기서 폐업을 한 거예요. 폐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폐업을 한 6개월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개월 정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라고 해요. 이거요. 재등록 개업공인. 다시 등록했잖아요.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공은 뭡니까요? 이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는 폐업하기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과거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이건 이제 지위 승계입니다. 그 법인은 대표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행정처분 효과 승계입니다. 지금 방금 내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승계가 됐잖아. 그럼 어떤 처분이 승계되냐? 첫 번째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된다 그랬잖아요. 처분 효과. 이 처분 효과 승계되면 그러면 위법행위가 승계된다 그랬잖아요. 위법행위. 위법행위가 승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처분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이걸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행정처분이 승계된 것은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만 승계된다는 거고, 위법행위라는 것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된다 이 뜻이에요. 일단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업무정지 과태료. 그러면 이 처분 효과 승계를 보게 되면 이겁니다. 위에 것부터 설명하면, 자,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한 번 받고 과태료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등록했을 때 이 업무정지 받은 거, 과태료 받은 걸 가져온다는 거지. 업무정지 한 번 받은 것도 가져오고 과태료 처분 받은 것도 가져온다. 그죠? 그럼 왜 가져오느냐? 다른 제재가 되니까 그래요. 몇 년간 가져온다고 했어요? 1년간. 언제부터 1년이라고 했어요? 처분 받은 날. 폐업 신고가 아니라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이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거 이제 시점에 시험 자주 나오고,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승계를 받느냐? 이 승계를 받았잖아요. 이 승계를 받았어요, 이분이. 업무정지 과태료 승계 받았어. 그러면 그 재등록할 때 영업하다가 다시 과태료 하다 적발이 된다. 가정을 해봐요. 과태료 행위하다 적발이 되면 억과 다시 과하잖아요. 그럼 아까서 배웠던 이것이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그럼 과태료 내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요. 그러니까 가져온 거에다가 다시 과태료를 합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승계를 받습니다. 자, 이것이 이 내용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위법행위는 이 사람이 이전에 업무정지, 등록취소 받은 걸 다시 재등록했을 때 승계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재량이란 거. 그러면 지정취소 사유 몇 가지 정해봤는데,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위반했을 때 이거 지정취소 사유도 됩니다. 지정취소 사유도 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같이 됩니다. 이거요. 일단 지정취소 사유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과태료 사유도 같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는 거, 또 다르게 차별 공개했을 때 이런 것도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앞에서 거래정보만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정취소. 근데 이것은 지정취소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됩니다. 징역벌금 같이 들어가요. 이건 지정취소하고 징역벌금. 이건 지정취소 과태료. 그래서 이것은 사유는 어차피 암기사항들이에요.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재로서 어려운 처분을 했는데 또 벌칙이 나오잖아요. 벌칙. 그래서 이제 벌칙은 이제 행정벌이 있어요. 행정벌이라는 개념을 흔들면 안 되는데, 행정벌이란 것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로 나눠집니다. 행정형벌하고 질서벌. 처음 공부하시면 이거 개념을 좀 흔들리더라고요. 행정벌이란 말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을 말합니다. 그럼 행정형벌이 뭐예요? 징역 벌금이에요. 징역 또는 벌금. 우리 과목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 두 가지. 그리고 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합니다. 자,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들 징역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하잖아요.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틀어서 이제 행정벌이라 해요. 그래서 행정벌은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행정형벌은 방금 이야기했죠. 징역벌금이라고.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3년짜리 징역 벌금이 뭐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이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러죠. 이분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또 하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마찬가지. 거짓 그 밖에 부정으로 개설 등록한 자도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 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많은데 일단 두 가지 선별했어요.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사유가 있는데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게 해요. 중개 표시 광고했다. 광고. 자,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1년하고 1차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오든지, 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온달지, 이렇게 아닌 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1년 이하죠.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공부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이제 1년 이하죠.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33조 1항 금지행위 규정 위반했을 때 33조 1항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 1년하고 1천이 아니라 아까 내가 금지행위 할 때 처분할 때 잠깐 봐드렸는데 중개 대상물 매매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중개 보수 실비 초과, 거짓 때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1년하고 1천이에요. 모든 33조 1항이 다 1년하고 1천이 아니라 33조 1항 중에서 매매를 하지 말라, 무등록업자 협조하지 말라, 보수 더 받지 말라, 거짓 때는 하지 말라. 이 네 가지만 1년 이하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이 나왔는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행정질서벌이라는 걸 과태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 과태료 사유가 두 가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있어요. 우리 과목에서는 과태료 사유 두 가지입니다. 그럼 500만 원짜리 일단 3개 언급했고, 자 500만 원짜리 한번 봐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이게 최근에 신설됐잖아요. 작년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500만 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필요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자, 요즘 인터넷 광고 많이 하잖아요. 중개업할 때. 다 요즘 인터넷 광고도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 모니터링 하잖아요. 광고 제대로 했나. 근데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제출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이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추가 정보 게재,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유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도 되게 많아요. 이제 두 개 언급을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사범, 관계증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개공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지문 6번 보험 파트 할 때 내가 보험 파트 공부할 때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조항은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은 취득 사는 쪽에만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양쪽에다 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돼요.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100만 원이고 또 관계증서 사본 전사무소 교부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보험 들면 보험증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돼요. 이걸 주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이제 설명도 쌍방, 교부도 쌍방에게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다. 그리고 이제 이 손해배상 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거예요. 보통 확인 설명 완성되기 전에 하잖아요. 이건 중개가 완성된 때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유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쌍방에게 한다는 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라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아까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잖아요.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는데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 했을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자,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이 부과징수도 의외로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오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협회 감독기관 누구를 했어요? 국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장. 거리정보사업자 지정권자 국장.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장. 정보통신 서비스 모니터링 한 사람이 아까 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요. 일관성 있죠. 그리고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의사잖아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이 연수교육은 개공하고 소공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권자가 시도의사예요. 자격증 취소권자 시도의사. 교부한 사람 시도의사. 거기에 대한 과태료.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청도 시도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있죠. 교육 실시권자 시도의사고 자격증 취소권자 시도의사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시도의사.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등록관청이 관할을 하잖아요. 등록할 때도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등록 취소도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등록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 징수권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과목에 이제 제재 파트 있잖아요. 가장 어렵기도 하고 암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재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